dissecting every text in the world, an atom. Yeah, yo, listen up, I'm not a man, I'll rip through the script of the world like a scalpel, analyze lines like a 안녕하세요. beast in a 오늘 battle. 다룰 자료 받아보고 정말 와 이거 재밌겠다 싶었어요. 그렇죠. 네, 일본의 거물 사상가 가라타니 고진이 한 20년도 더 전에 쓴 글인데 아주 짧고 솔직히 정말 살벌하더라고요. 강아지들에 대한 응답. 네. 그리고 이 글의 뒷이야기를 다룬 조용일 비평가의 해설까지 이 두 개를 딱 붙여 놓으니까 그림이 확 그려지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이게 따로 떼어놓고 보면 그냥 뭐 논쟁적인 글 하나 정도로 보일 수 있는데 같이 보면 입체감이 살죠. 그러니까요. 아니 거장으로 불리는 스승이 자기를 비판하는 제자들한테 대놓고 강아지들이라고 부른다. 이건 단순한 학문 논쟁은 절대 아니겠죠? 절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그 행간에 숨어있는 지식인 사회의 복잡한 관계, 또 갈등, 그 속살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는 겁니다. 네. 이 글이 지금까지도 계속 회자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이게 그냥 점잖은 학술 비평이 아니에요. 뭐랄까 스승과 제자 아니면 선배와 후배 사이에 있는 그 날 것 그대로의 감정, 인간적인 갈등이 그냥 폭발하는 글이죠. 폭발한다는 표현이 정말 딱 맞네요. 네. 가라타니 고진이라는 거대한 지성이 자신의 사상적인 영향력 아래에서 성장한 후배 그룹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게 뭐 필터링 없이 그냥 직접적으로 드러나거든요. 맞아요. 이걸 분석하는 게 단순히 가십을 쫓는 게 아니고요. 한 시대의 지성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단면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먼저 사건의 발단이 된 가라타니 고진의 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당시 아즈마 히로키나 가마다 데스야 같은 젊은 비평가들이 가라타니를 비판하고 있었는데 그에 대한 응답으로 나온 글이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정말 첫 문장부터 기선제압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들의 수준 낮은 비판에 진지하게 대응할 이유는 없다. 딱 이렇게 시작해요. 하하, 그렇죠. 이건 뭐 토론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선을 긋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예 논쟁의 장 자체를 없애버리는 선언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왜 이들을 수준 낮다고 평가하는지 그 이유를 아주 체계적으로 그리고 무자비하게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핵심 비판이 지적 종속성에 대한 거예요. 지적 종속성? 네. 그럼 이렇게 말해요. 이들은 전적으로 내 담론 안에서 자라났지만 그로부터 벗어나 어른이 되려고 일단 내게 시비를 걸면서 공격하고 있다. 아, 이건 이들의 비판이 독자적인 사유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비판해서 나에게서 벗어나려는 그 몸부림 자체가 너는 아직도 내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증거다. 이런 말이네요. 바로 그거예요. 와, 이건 정말 듣는 사람 입장에선 굉장히 아픈 지적이겠는데요. 그렇죠. 비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비판을 하는 동기, 그 태도 자체를 문제 삼는 거니까요. 네,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얽매여 있다는 걸 보여줄 뿐이라는 아주 잔인한 분석이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단어를 사용해요. 어떤 단어죠? 이런 행태를 스토커라고 불러요. 잠깐만요. 스토커요? 네, 스토커. 그건 그냥 모욕적인 단어를 넘어서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마치 이들이 지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선생님 주변만 병적으로 맴도는 상태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처럼 들리네요. 정확히 그 뉘앙스예요. 너희가 밉다가 아니라 너희는 병리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와, 건강한 비판이나 지적 대결이 아니라 그냥 헤어지지 못하고 주변을 배회하는 집착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이건 뭐 후배 비평가들한테는 거의 사상적 사형선고나 다름없었겠어요? 그렇죠. 이 지적 종속성 비판에 이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입니다. 바로 능력 부족이에요. 능력 부족이요? 네. 어떤 면에서요? 그냥 모든 면에서요. 모든 면에서? 네. 그는 이들에게 여러 결함이 있다고 단언하는데 정말 숨쉴 틈을 안 줘요. 예를 들면요? 첫째, 이론적 능력이 없다. 특히 자기 책 트랜스크리틱은 너희 수준에선 논평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려요. 아예 불가능하다. 네. 둘째, 공부하려는 지적 관심이나 윤리적 충동 자체가 없다. 셋째, 문학적 능력이 부족하다. 뭐 소설도 제대로 못 읽고 교양이 없다는 거죠. 심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학 능력도 형편없다. 한마디로 비평가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이 그냥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겁니다. 이야, 이건 뭐 거의 인신공격의 경지인데요? 근데 가라타니가 이렇게까지 혹독하게 비판하는 근본적인 이유, 그 뿌리에 있는 게 따로 있다고 보는 거군요. 네, 그는 이들의 동기 자체를 문제 삼아요. 세 번째 비판인데 동기 불순이죠.
동기불순. 그래,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저 눈에 띄게 유명해지고 싶다는 근성이 있을 뿐이다. 아, 학문적 진실을 탐구하거나 진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덤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유명한 스승을 밟고 일어서서 자기 이름을 알리고 싶어하는 그런 세속적인 욕망, 근성 밖에 없다고 딱 잘라 말하는 거죠. 하지만 그건 가라타니의 입장에서 본 해석일 뿐 아닐까요? 후배들 입장에서는 그 거대한 그림자에서 벗어나려면 정면 비판이 유일한 방법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이죠. 그걸 무조건 유명해지고 싶은 근성이라고만 치부하는 건 좀 너무한 것 같기도 하고요. 좋은 지적이에요. 당연히 이건 가라타니의 시선이죠. 후배들은 어쩌면 절박한 생존투쟁이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이 글의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드러나요. 가라타니의 비판이 그냥 감정적인 분노 표출이나 무차별적인 독설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한 문장이 등장하거든요. 아, 그 부분. 이 난장판 속에서 유일하게 인정하는 한 사람이 나오죠. 맞아요. 그 점에서 나는 후쿠다카지아를 문학평론가로 인정한다. 이 문장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네, 이 한 문장이 글 전체의 성격을 바꿔버려요. 만약 이 문장이 없었다면 그냥 자기를 비판하는 애들이 미워서 쓴 글 정도로 읽힐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화풀이처럼. 네. 하지만 후쿠다 카즈야를 인정한다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나는 나를 비판하는 모든 사람이 싫은 게 아니다. 내 기준에 미달하는 자들을 비판하는 것뿐이다. 라는 메시지를 명확히 하는 거죠. 아하. 후쿠다 카즈야는 그가 보기에 앞서 말한 결함들이 없는 진짜 실력 있는 어른이었던 셈이에요. 그러네요. 그 한 문장으로 자기 비판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군요. 정말 치밀하게 계산된 글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로써 그의 비판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나름의 원칙에 따른 심판처럼 보이게 되는 효과를 낳죠. 그리고 글의 마지막 문장. 앞으로는 진심에 약간 공개하려고 한다. 이 말도 정말 의미심장해요. 마치 선전포고 같잖아요. 선전포고죠. 지금까지는 봐줬지만 이제부터는 시작이다. 이런 느낌. 그야말로 선전포고죠. 이 짧은 글 하나가 하나의 거대한 사건이었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선전포고가 실제로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이제 조영일 비평가의 해설을 보면 그 뒷이야기가 정말 흥미롭게 펼쳐집니다. 네, 이 살벌한 글이 그냥 온라인 설전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하죠. 맞아요. 조영일 비평가가 지적하듯이 이 글이 2002년 4월 18일에 비평공관이라는 웹사이트에 올라온 뒤로 20년이 넘게 삭제가 안 됐다는 사실. 네. 그 사실 자체가 가라타니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절대 철회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조영일 비평가의 해설은 이 사건에 인간적인 깊이를 더해주는 아주 생생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줘요. 네. 그가 도쿄의 한 문인들이 모이는 바에서 직접 들은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아, 그 일화요.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도 되게 흥미로운 인물이잖아요. 오타쿠라는 말을 처음 만든 걸로 유명한 나카모리 아키오. 맞아요. 바로 그 나카모리 아키오가 들려준 이야기에 따르면 당시 가라타니의 후계자로 불리던 이들이 몇 명 있었는데 이 글을 기점으로 그들이 사실상 가라타니에게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버림받았다. 이 표현이 정말 강렬하네요. 그렇죠. 마치 아버지에게 의절당한 아들들 같은 느낌이에요. 그 충격이 어마어마했겠는데요. 상상 이상이었다고 해요. 그 충격으로 한 명은 사실상 거의 중앙비평계에서 활동을 접고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하고요. 아, 정말요? 네, 물론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고는 있지만 예전처럼 활발한 비평활동은 못하게 된 거죠. 반면에 다른 한 명, 아마도 아즈마 히로키로 추정되는 인물인데 그는 여전히 끈질기게 가라타니를 물고 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네요. 한 명은 충격으로 무대에서 내려오고 다른 한 명은 그 트라우마를 오히려 동력으로 삼아서 계속? 그렇죠. 계속해서 스승의 주변을 맴도는 그림이 된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가라타니의 스토커라는 표현이 더 섬뜩하게 다가와요. 정말로 그 주변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니까요. 맞아요. 이 일화가 가라타니의 글이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실제 인물들의 삶의 궤적을 바꿔놓은 현실의 사건이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죠. 네. 지적인 논쟁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드라마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고 보니 조용일 비평가가 짚어준 또 하나의 아이러니가 있잖아요. 세월에 관한 것. 아, 네. 강아지들로 지목됐던 아즈마 히로키나 가마다 테스야가 이제는 모두 50대, 60대가 되었다는 사실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나이가 바로 가라타니 고진이 그들을 심판하는 근거로 삼았던 저서 트랜스크리틱을 집필하던 나이라는 점. 맞아요.
이건 정말 시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씁쓸한 농담 같아요. 그렇죠. 한때 스승의 그늘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치던 강아지들이 세월이 흘러서 스승이 그들을 심판하던 바로 그 나이가 된 거죠. 네. 이제는 그들 자신이 누군가의 스승이 될 법한 나이가 된 거고요.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스승을 넘어서 진짜 어른이 되었을까?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 논의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로 우리를 이끌어요. 맞아요. 조영일 비평가의 해설이 궁극적으로 던지는 질문이죠. 그렇다면 가라타니 고진의 후계자는 누구일까? 네, 이 혹독한 비판과 절연 선언을 뚫고 그의 진정한 후계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조용일 비평가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해요. 어쩌면 그 질문 자체가 틀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어리석다고요? 왜죠? 후계자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 자체가 가라타니 고진의 사상과는 맞지 않는 어리석은 질문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 근거로 가라타니 고진 스스로가 평생 단 한 번도 누군가의 제자라고 말하거나 불린 적이 없다는 사실을 들어요. 그랬군요. 네, 그는 늘 독자적인 사상가였지 누구누구 학파나 어떤 스승의 계보에 속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스스로 계보를 만든 사람이었지 누군가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후계자를 찾고 계보를 잇는다는 생각 자체가 가라타니가 평생 거부해온 지식적 태도라는 말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따라서 후계자는 누구인가? 라고 묻는 행위는 결국 누군가의 제자, 어디 출신이라는 꼬리표에 안주하려는 지식계의 낡은 관성을 반영하는 질문일 뿐이라는 게 조용일 비평가의 통찰이에요. 이걸 깨닫고 나면 가라타니가 왜 강아지들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더 깊이 이해하게 돼요. 네. 그는 단순히 자신을 비판해서 그들을 공격한 게 아니에요. 스승의 담론에 기대어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태도, 독립하지 못하는 그 미성숙함, 즉 후계자가 되려는 그 안일한 태도 자체를 겨냥한 거죠. 그 분석은 정말 날카롭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가혹하게 들리기도 하네요. 모든 학문 분야에는 지식을 전수하고 발전시키는 계보라는 게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요? 물론 그렇죠. 스승에게 배우고 그 토대 위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과정이요. 그 전통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것처럼도 들려서요. 물론입니다. 그 지점 때문에 이 논쟁이 지금까지도 의미가 있는 거고요. 가라타니가 모든 종류의 계승을 부정한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는 계승과 종속을 명확히 구분했던 것 같아요. 스승의 사상을 비판적으로 흡수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건 건강한 계승이지만 스승의 이름에 기대어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려는 건 지적인 종속에 불과하다고 본 거죠. 계승과 종속. 네, 그는 후계자를 원한 게 아니라 자신을 완전히 극복하고 넘어서는 자신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독립적인 사상가, 진정한 어른이 나오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자신을 밟고 넘어설 상대를 기다렸는데 눈앞에 보인 건 자신에게 인정받고 싶어 안다라는 강아지들 뿐이었다. 네, 그래서 그런 극약 처방을 내린 거라는 해석이군요. 정말 지독한 사랑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지독한 오만이라고 해야 할지 헷갈리네요. 아마 그 둘 다였을 겁니다. 거인의 사랑과 오만은 종종 같은 얼굴을 하고 나타나니까요. 하하. 이 계승하는 것이 어른이 되는 길일까요? 아니면 스승과 격렬하게 싸우고 그를 극복해야만 비로소 어른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가라타니는 명백히 후자를 주장한 셈이죠. 자, 오늘 우리는 가라타니 고진의 이 짧고 공격적인 글 한 편을 가지고 정말 깊은 데까지 파고 들어봤네요. 네,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지식인 사회의 치열한 사상투쟁,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적인 드라마, 그리고 한 분야에서 스승을 넘어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네, 정리해보자면 가라타니의 글은 단순한 감정적 비난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거대한 영향력 아래에서 안주하려는 후배들을 향한 가차없는 진단이자 독립적인 사상가로 거듭나라는 일종의 충격요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논의를 당신의 생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해요. 네, 좋습니다. 가라타니 고진의 방식처럼 어떤 분야에서 거대한 스승이나 선배의 그늘을 벗어나기 위해 때로는 이토록 격렬하고 무자비해 보이는 단절과 비판이 필수적인 과정일까요? 아니면 이것은 그저 한 시대의 거장이 휘두르는 또 다른 형태의 지적 폭력에 불과할까요? 한 분야에서 진정한 어른이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선배와 후배, 스승과 제자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아마 당신의 분야에서도 비슷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오늘 나눈 이야기가 더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